예전에는 남들에게 부끄러울 이야기를 굳이 왜 알리는가 했는데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지네요. 이제 저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되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제 상황이 뒤를 돌아볼 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거겠죠. 남들은 바보냐며 욕할 수도 있는 제 훈장 같은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게 된다면 또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날 때부터 부모 얼굴도 모른 채 평생 고아로 살아야 했던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한창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이름도 없이 고아원에 맡겨졌던 제게는 사랑과 관심을 줄 부모가 없었고 저는 저 같은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조금이라도 애정을 더 받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저는 괜히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늘 웃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터득해야만 했던 생존 본능 같은 것이었어요. 저 같은 아이가 괜히 승질이라도 냈다가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아라는 이유로 어른들께 혼이 나야 했기에 어쩌면 저 스스로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거겠죠. 그렇게 저는 어릴 적부터 슬퍼도 힘들어도 늘 웃어야 했고 공부를 곧잘 했음에도 도움을 줄 것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대학은 사치라 생각하여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들였던 억지 웃음 덕에 그나마 웃는 얼굴이 장점이 되어서 그런지 저는 서비스직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 웃음 속 숨겨진 아픔을 꿰뚫어보는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제 심정을 들여다보고 이해해주는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던 저는 자연스럽게 유정이와 가까이 지냈지만 고아 주제에 무슨 연애일까 싶어 고백은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유정이는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결국 적극적으로 저에게 마음을 표한 유정이 덕분에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아인 내 배경을 신경 쓰지 않는 유정이에게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 것을 연애를 하며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절한 채 저와 비슷하게 이 세상에 나와 혼자 지내고 있던 것이었죠. 유정이는 고아인 제가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말했습니다. 어차피 자기도 버려진 자식이나 다름없다며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어 가자 말했죠.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저희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지만 동거를 하다 보니 서로에게 더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저는 유정이에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이는 저와 달리 어머님께서 계셨고 저희들 마음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쉽게 받아주시지 않겠지만 어머님께 저희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정이는 의절한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며 제 제안을 거절했죠. 혼자서라도 어머니께 상황을 알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을 만나 뵙게 된 저는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가서 잘 살 것 같더니 겨우 고아 만나려고 그날 일 피운 거네. 그리고 너는 무슨 생각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사위라고 인정해줄 것 같았어? 그렇게 생각한 거면 꿈도 야무지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고아 출신의 사위 인정할 생각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괜히 내 곁에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얼쩡거리지 말란 말이야. 장모님은 저의 배경이 탐탁지 않으셨는지 딸에 대한 걱정보다 질타가 앞섰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약속했다 말씀드렸는데도 딸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자기 부모를 미워했던 유정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허락받기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고
유정이에게는 그 일을 비밀로 하고 저희 둘이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후 단칸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우리는 아이도 낳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면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저희는 저희들끼리 똘똘 뭉쳐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내 삶의 원동력인 가족들 덕분에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던 덕에 조금씩이지만 형편도 점점 좋아졌고 작지만 제 가게도 열게 되며 먹고 사는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정말 웃음이 떠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도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던 우리를 하늘이 질투했나 봅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내에게 알 수 없는 병이 생긴 거죠. 처음 아내 또한 일반적인 근육통 또는 관절염으로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통증이 심해지다 보니 디스크로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걱정을 할까봐 통증을 참고 견뎠던 아내는 혼자 병원을 다니게 되었죠.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는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잠을 자는 도중 아내가 제 팔을 잡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던 저는 119를 불러 아내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딸을 혼자 둘 수 없었기에 잔뜩 겁을 먹은 아이를 달래며 병원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응급실에 있던 의사분께서도 아내의 통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우선 진통제를 놓긴 했지만 일시적일 뿐이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염증 수치가 높은 걸 빼면 원인을 알 수 없으니 가정의학과 또는 내과로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한 뒤 우선 일반 병원들을 다니며 아내의 병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어요. 가는 병원마다 병명이 달랐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정신적인 이유로 통증을 동반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죠. 그러다 류마티스 통증일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류마티스와 달리 아내는 통증이 허리서부터 가장 심했고 그 통증이 점점 허리 위로 올라오고 있다 했죠. 나중에 대학병원 통해서 알게 된 아내의 병명은 강직성 척수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흔히 알려진 병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 치료 방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병을 앓는 환우분들이 많아져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허리 부근 아래에서 시작된 염증이 통증과 강직을 유발하며 점점 위쪽으로 진행되는 만성 염증 질환이죠.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강직과 통증이 목까지 차올라오고 결국에는 마비가 온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는 병입니다. 이 병을 가진 아주 소수에게 생기는 일이지만 흉곽의 유연성이 떨어져 호흡이 곤란할 수도 있었고 목뼈까지 강직이 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겨 사지마비가 올 수도 있었죠. 다행히 아내는 중증 전 상태라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꾸준한 운동으로 그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병의 진행 상태마다 다른 약물 치료를 해야 했고 보험이 되지 않는 약물과 주사제가 있어 치료 비용이 부담될 수 있었지만 아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로 충분할 것 같다고 했죠. 완치가 없다는 병이라고 했지만 꾸준히 관리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점점 아내의 몸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만 하면 좋아질 거라는 강직성 척수염은 점점 심해졌고 아내는 항상 고통에 몸부림치며 진통제를 맞기 위해 병원을 집처럼 드날리게 되었죠. 나중에는 2주에 한 번꼴로 보험이 되지 않는 주사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일 뿐이지만 주사제 치료만으로 150만 원 가까이 나갔고 물리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까지 하면 200만 원 넘게 매달 병원비로 나가게 되었죠. 아픈 아내에게
경제적인 형편 걱정을 끼치기 싫어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겨우 5병 남짓의 음식점을 하고 있던 저에게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더 이상의 바깥 일이 불가능했던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휴식을 취하게 되었고, 저는 생활비와 병원비로 빠듯한 살림을 채우기 위해 저녁에는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제가 다른 일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아내가 알면 스트레스가 될까 싶어 가게가 잘 되어 연장 영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제 몸에 무리가 되었지만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합병증이었어요. 염증 때문인지 강직성 척수염으로 힘들어하던 아내에게 혈관염이라는 병까지 겹쳐 찾아온 겁니다. 강직성 척수염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질환이었지만 혈관염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안 그래도 염증 수치가 높은 아내의 몸이다 보니 혈관염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다가는 청각, 시각, 균형 감각, 거기다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었죠. 보험이 되지 않아 비싼 치료제와 주사제라도 아내의 목숨을 위해 당장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통장은 거의 다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라도 계신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전 천혜고아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온 탓에 도움을 줄 형편의 친구도 없었죠. 어디 도움을 구할 곳이 없나 생각을 하던 차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말이죠. 아내와 장모님 간에 어떤 감정의 앙금이 있든 딸의 목숨이 달린 일에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던 저에게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너무나도 당연히 장모님께서는 절 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사람이 저라는 걸 아시고는 문조차 열어주시지 않던 장모님을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만날 수 있었죠. 저는 장모님을 뵙자마자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듯 무릎을 꿇고 저희 부부가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당연히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장모님께서 코웃음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한테 돈 필요하다고 온 거 아니야? 처음부터 결론만 말하면 될 것을 왜 구구절절 쓸데없는 소리까지 해? 그리고 걔도 참 염치가 없다. 나갈 때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이 하고 나가더니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쪼르르 여기로 와. 유정이는 제가 어머님을 찾아온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상황까지 설명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몸만 나빠질 것 같아서요. 제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염치 불구하고 어머님께 도움 청하러 온 겁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고 어머님 기대에 한참 모자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와 결혼을 선택한 유정이가 더 괘씸하다고 느끼실 거고요. 제가 다 모자라서 생긴 일입니다. 유정이가 아픈 것도, 어머님과 유정이 사이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것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따님, 유정이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정이 치료하는 데 도움 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평생 갚아? 고아 주제에 직업도 변변치 않으면서 뭘 어떻게 갚아나갈 건데? 그리고 돈 빌릴 곳은 나 말고도 많잖아. 은행도 있고 사채도 있고. 유정이 걔가 와서 무릎 꿇고 빌면 모를까. 자네 따위가 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네.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가지고 자존심을 따지다니 친모가 맞나 싶었죠. 아내에게 장모님과 화해를 권해볼까 하다 그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이어질 것 같아 제가 이 자리에서 장모님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되었어요. 장모의 발을 붙잡고 뭐든 시키는 일을 다 하겠다고
애걸복걸하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들은 장모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자네 뭐라고 했나? 뭐든지 다 하겠다고? 정말 내가 유정이 치료비를 도와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겠어?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범죄 저지른 일 아니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눈빛을 본 장모님은 그제서야 저에게 지갑에 있던 수표 몇 장을 꺼내주셨어요. 우선 이걸로 급한 대로 쓰고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게. 어차피 병원에 관련된 돈이면 하루 이틀 늦게 낸다고 문제 없잖아. 고아인 자네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행동 보고 병원 돈 날 때마다 내가 넣어주겠네. 굳이 이렇게 하는 건 혹시 자네가 내 돈을 중간에 가로챌까봐 그러는 거야. 자네 출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 장모님께 무슨 말을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만 해결될 수 있다면 더한 모욕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해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반대가 되어 아내가 장모님께 아픈 저를 위해 이런 말까지 들으며 부탁을 한다고 상상하니 아찔하더군요. 어차피 저야 태어나 평생을 이런 대접 받으며 살아왔었으니 괜찮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장모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군말 없이 하게 되었죠. 심부름은 기본이었고 운전기사, 배달, 비서놀이까지 하지 않은 일이 없었죠. 처음에는 할만했어요. 시키시는 일만 제대로 하면 저에게 다른 말을 섞지 않으시고 나가라 하시니 편하기도 했죠. 그런데 점점 시키시는 일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나중에는 일이라고 부를 수 없는 행동까지 시키셨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죠. 어느 날 이제 막 가게를 오픈하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장모님께서 전화가 오시더군요.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서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던 저에게 어머님께서는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셨어요.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가게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키실 일 있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우선 가게 문 닫고 와. 오늘 영업은 안 한다고 붙여놓고 내가 오늘 가게 손해보는 돈까지 줄 테니까. 매일 장모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이상하더군요. 보통 가게 문을 닫으라 말아까지 말하시지 않는데 굳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뭔가 싶었죠. 하루 종일 해야 할 만큼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장모님 댁에 찾아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 장모님께서 저를 보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무슨 일이든 한다고 했잖아. 정말 뭐든 상관없지? 네, 교도소 들어가는 일 아니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내가 자네한테 화 좀 풀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어제 저녁부터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오늘까지 기분이 좋지 않네. 내가 때려야 얼마나 심하게 때리겠어. 안 그래? 거절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장모님의 엽기적인 행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갖은 심부름과 종노릇 외에도 장모님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죠.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정도였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화가 풀리지 않는지 검도할 때 쓰는 죽도를 가져와 저를 때리곤 하셨죠. 몸은 매일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런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면 장모는 바닥에 연고값과 함께 아내의 병원비를 던지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내와 딸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얼굴과 손만은 피해달라는 제 부탁을 장모가 들어주었던 거죠. 어딘가 숨어 들어가 울고 싶었지만 그러다간 저 스스로 무너지게 될까봐 억지로 참았습니다. 집에 있는 딸과 아내에게 또 제 표정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장모 때문에 평생 습관이 되어왔던 가짜 웃음을 짓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언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모에게 신체적인 폭행과 함께
인격적인 모욕까지 들으며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말을 따르며 지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달아갈수록 아내는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 몸이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티게 되었죠. 가게 일과 장모가 시킨 일 때문에 아내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지만 다행히 딸이 있어 가정에서 제 빈자리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엄마가 아파 일찍이 철이 든 딸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틴 건가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었거든요. 아마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가게 일과 장모의 심부름을 마친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듯 방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아픈 아내가 편히 잘 수 있게 거실에서 잠을 청하던 저는 새벽 중에 울린 전화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장모님의 전화번호가 떠 있었죠. 곧장 전화를 받았더니 집으로 당장 튀어오라고 하더군요. 피곤한 몸을 겨우 일으키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새벽에 일어나게 된 일로 짜증도 나겠고 아니면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도 됐을 텐데, 저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모님 댁으로 향하고 있었죠. 가까운 거리에 있던 장모님 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무언가가 제 얼굴을 덮치는 거예요. 옷걸이였죠. 아프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하는데 그 생각보다 옷걸이와 관련된 실수를 내가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저녁에 장모님이 구매해오라고 한 옷이 있었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자동으로 입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옷 심부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서방, 자네 바본가? 아니면 일부러 내 성질 돋구려고 이러는 거야? 한두 번 하는 심부름도 아니고 내가 시키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일인데 이거 하나 못해서 새벽에 이 난리를 치게 해. 그리고 자네, 뭘 잘못한 줄은 알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자네 입으로 얘기해봐. 뭘 잘못했는지. 제가 무슨 실수를 했든 장모님 심기를 건드린 게 잘못한 거죠.